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야기가 있는 현장의 사례 관리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챕터 4, 지난 시간에 아마 했었던 내용인데 조금 반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사례 관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케이스 바디 케이스라고 해서 1대1 사례를 가지고 그 사람의 클라이언트의 어떤 삶에 있어서 맞춤형으로 해준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사례 발견이라고 하는 것 역시 우리가 사례 발견이라 하는 것은 이웃에 가까운 이웃에 의한 어떤 사건들 이런 걸 가지고 의뢰를 받아서 하는 거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지역사회 이웃의 사각복지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을 우리가 사례 관리를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건데요. 복지 사격 그 지대에 어떤 발견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기여하는 데 있어서 민간복지 영역이 있고 또 이제 시군국 우리가 민관 같이 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민간복지는 우리가 2018년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좋은 이웃들 사업이 있었고요. 2022년부터 25년까지는 이제 공동모금회에서 시작된 여러 가지 발굴 사업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영역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사례 발견을 위해서 사례 관리자들이 평소에 이웃들하고 교감, 그래서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관계를 다져나가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중간중간에 이웃들, 그래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어떠한 이제 이웃 대상이 뭐 아동이 될 수 있고 장애인이 될 수 있고 노인이 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사례 관리에 있어서의 발견, 일시적인 도움을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어때요? 예, 그 클라이언트에 대한 어떠한 건강, 살아가면서 도울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지망, 안전망에 대한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가 있는 현장의 사례는 책을 좀 보시고 뭐 요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 아니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우리 사회복지사의 의뢰 발견으로 인해서 잠재된 복지 서비스 이용 당사자들이 서비스 체계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루트로 통해서 사례 관리에 대한 어떤 기법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제가 감기가 좀 걸려서 목소리가 조금 상태가 안 좋을 수 있다는 점 양해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래서 아웃리치, 그래서 우리 주변에 여러 채널을 통해서 그 사례 관리자가들이 기관 밖에 있는 복지 서비스 이용 당사자들을 찾아 나가는 것도 사례 관리의 한 방법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관에서 체계로 통해서 그 사례 관리로 들어오지만, 예, 우리가 이제 발로 뛰어서 만나는 사례 관리도 있겠죠. 그래서 서비스 체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을 통해서 사례 관리를 발견하면서 서비스 체계로 들어오도록 노력하는 거. 그리고 그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요청하기 이전까지는 몰랐던 이런 체계들을 우리가 알려주면서 케이스를 점점 더 확대해 나가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봤고요. 또 사회복지사에게 발견되는 여러 가지 아우리치에 도움이 되는 예들이 있는데,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복지 서비스 자원에 대한 정보가 없는 경우가 있고요. 또 자발적으로 찾아오는 동기가 부족한 경우도 있고, 또 스스로 복지 자원을 찾아다니기 어려운 경우가 있겠죠. 우리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리고 또 우리 스티그마에 대한 어떠한 낙인 효과 때문에 내가 서비스를 이용 못하는 이런 이제 대상자들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 스티그마라고 하는데, 이런 낙인 효과 때문에 문제나 어떠한 그 확대 노출에 대한 두려움, 무기력을 느끼는 당사자가 나서는 경우가 있다라고 보는데, 보통 이제 그 노인들이 자녀에게 학대를 당했다거나 자녀에게 어떠한 해가 될까봐 쉬쉬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자, 이렇게 이제 어떠한 사례에 있어서의 당사자들이 내놓고 어떻게 이제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 사회복지사들은 이런 대상자들을 통해서도 도움을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사례 관리자가 아웃리치를 통해서 복지 서비스 이용 당사자들이 다가가려면은 우리가 사전에 파악해서 어떤 그 지역사회의 인구 사회학적인 특성 이런 것들도 파악해야 되고요. 욕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겠죠. 방법에는 뭐 가정 방문이 될 수도 있고요. 지역 탐색에 대한 방법도 있을 수 있고 또 주민을 만나거나 캠페인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방법 채널로 복지 당사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매스컴에 이렇게 많이 간혹 보면은 뉴스에 뭐 사회복지에 의해서 사회복지사에 의해서 발견된 케이스가 있죠. 그래서 뭐 엄마가 그 장애 아이들과 아이와 같이 살다가 어머니가 어떤 지병이라던가 돌발 상황에 있어서 심장마비가 걸렸을 때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들이 왜 이런 상황을 주변에 알리지 않았을 경우에는 방치되는 경우가 있었죠. 자, 이런 것들이 복지사각지대에 있어서의 문제점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복지사들은 굉장히 그 사회복지의 마인드가 사명감이 깊습니다. 그래서 송파구 세모녀 사건이라던가 탈북 모자 아사 사건이라던가 수원의 세모녀 사건 이런 사건들은 우리가 사회에서 잘 몰랐던 이웃에 누가 사는지도 잘 몰랐고 또 이 생활이 궁핍한 것은 몰랐죠. 근데 적극적으로 사회복지사들이 문만 좀 두들기고 또 지역에서 통장 반장들이 이제 그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의무적으로 찾아가게 되죠. 자,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엔 사회복지에서의 어떤 사각지대가 발견되지 못했다라고 하면 지금은 지역사에서 전체적으로 흐름을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때 아마 이제 그 우리 사회에서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고자 전수조사를 많이 했던 그런 사건의 일각견이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례 발견에 있어서의 실천 기술과 이론은 미시적인 실천 기술과 거시적인 실천 기술이라고 나눌 수 있는데 미시적인 건 뭐예요? 사람을 선별해서 실천 기술을 하는 것이고 거시적인 건 뭐예요? 대표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하는 것이다라고 크게 의미를 나눠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미시적인 것은 복지 서비스에 필요한 잠재적인 당사자 그래서 필요한 사람에게만 직접적으로 우리가 서비스를 통해서 행정적인 절차를 해서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는 상담이나 의뢰서 작성이라던가 접수 그리고 발송과 같은 구체적인 행정 처리가 여기에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고요. 거시적인 실천 기술은 역시나 우리가 지역 내에서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기관의 역할들을 알리고 지역 주민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서 예, 잠재된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대상자들을 찾아다니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요거는 뭐 지역 조직화 기술이 될 수도 있죠. 사례 관리를 위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캠페인이 이런 거시적인 측면에서의 실천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조직화의 기술에서는 우리가 어떠한 임상을 중시하는 상담 위주의 실천이 강조되었다라고 하면 과거에는 당사자 주변에 사회적인 관계를 연결하고 있는 어떠한 그 중재하는 조직화 그래서 기반의 어떤 실천이 강조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사례 관리 전문 봉사단에 대한 활동이라던가 통반장, 지역 자치주민의원들을 모집을 하면서 점차 좀 더 촘촘하게 사회복지를 하고자 하는 지역의 조직화 기술들이 지금은 많이 포함이 됐다라고 보는 거죠. 네, 사례관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호 보완적인 부분에서 지역 조직화와 같이 이렇게 아주 긴밀한 상호 협조 그리고 협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꼭 간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례 관리를 위한 여러 가지 캠페인 중에서는 직접적인 접근과 간접적인 접근이 있는데 직접적인 것은 뭐 우리가 거리 캠페인을 통해서 또는 가정 방문을 통해서 주민의 어떤 모임이나 행사를 통해서 예, 직접적으로 전파할 수 있는 캠페인의 유형이고 간접적인 거는 온테크 캠페인이라던가 공공기관이나 민간에서의 어떤 협력
그래서 복지관이나 공공기관에 협력해서 진행되는 캠페인들이 있고요. 또 간접적인 것은 홍보죠. 마케팅. 자, SNS를 통한 캠페인 이런 것들도 역시나 우리 캠페인의 유형에서 많이 쓰고 있죠. 자, 그래서 사례 관리 캠페인의 효과를 보게 되면 지역 주민들의 참여와 유도 이런 거를 뭐에 관심과 유도를 갖게 하는 것이 캠페인의 효과겠죠. 그리고 지역 공동체에 대한 어떠한 의식의 함량 필요하겠죠. 그래서 지역 주민들의 특성과 분위기를 잘 파악해서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한 추가적인 목표와 방법들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고 사례 발견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시민 의식을 함양시키는 것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지역의 각 지역마다 자치 단체장들이 있죠. 지역의 자치, 지방 정부, 작은 정부라고 하면 지자체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는 뭐예요? 다른 지역의 주민보다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더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고 예, 굉장히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내고 또 주민들의 편리성과 주민들의 어떠한 삶에 있어서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죠. 자, 그런 것들이 지역의 어떤 활성화 방법을 위해서는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지역사회 내에서의 어떤 발전, 균형 이런 것들이 중앙정부에 있어서는 어느 지역에 낙후가 됐다라고 하면 좀 지원을 좀 해주고 또 어느 지역에 어떤 물자가 좀 부족하면 중앙에서도 뭐예요? 도와주는 측면이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역사회에서의 주민들을 위한 사례 관리는 그야말로 지역 자체에서의 어떠한 그 통합성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한다라고 보는데 결국에는 지역사회에서의 발전 방안은 사례 발견에 대한 캠페인의 역할, 노력으로부터도 시작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례 관리를 접수의 개념으로 보게 되면 사례 발견 이후에 잠재적인 복지 서비스를 위해서 당사자의 욕구를 대략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적격 여부를 확인해서 그 복지 서비스 이용 당사자로 등록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정이 우리는 접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복지 서비스 이용 여부의 어떠한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초기 단계에서의 어떤 초기 면접 상담이 필요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적합성, 적격성 심사로 이어진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접수 측면에서는 불필요한 과도한 개인 정보를 수집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수집하는 정보는 반드시 필수적인 부분으로 한정되어 있어야죠. 근데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게 뭐예요? 이름, 또 어디에 사는지 주소, 그리고 나이 이런 것들은 기본 조사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제 과도한 정보라고 하는 것은 세부적으로 상담을 하면서 필요한 내용들이 되겠죠. 그래서 초기 면접에 진행될 필요성이 있는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정보만을 여기에서 필요로 한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필요로 의해서 상담이 이루어지면 세부적인 내역은 뭐예요? 비밀 보장의 원칙을 가지고 하면 되겠죠. 자, 접수 단계의 적격성 심사는 우리가 기관의 특성에 따라서 다른 그 실시를 하기도 하는데 기관의 운영 주체가 무엇이냐, 또 운영 방침이 무엇이냐, 서비스는 어떤 것이 있느냐, 참여자 방법 신청 등에 따라서 여러 가지 특성에 따른 기능들이 있겠죠. 자, 그래서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이 모두 각기 다른 접수를 적용하면서 민간기관 내에서도 접수 방법에 대해서 다양하기 때문에 정형화된 방법보다는 예, 최소한의 정형화보다는 좀 융통성 있게 하는 것이 우리 접수 단계에서는 조금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고요.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접수 과정에서 어떻게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는지보다는 해당 결과에 대해서 잠재적인 복지 서비스 이용 당사자에게 어떻게 전달하는지가 핵심이라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비스 제공의 적합성 결정을 하는 것은 부적절한 의료나 서비스가 어떻게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사전에 검토를 해서 실제 서비스가 필요한 복지 당사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해주는 것이 필요한 거죠. 예, 굳이 중복으로 받을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의 제공에 대해서는 어떠한 적합성을 판단할 때 기준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확정된 결과는 최대한 빠르게 안내를 해줘야 되고, 그 안내에 따라서 서비스 여부에 명확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고요. 또 어떠한 이제 직원의 안내 차원에서 간단하게 이루어지는 경우나 피드백을 지연시키거나 모호하게 전달하지 않도록 간결하고 팩트 있게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객관적인 기준에 따른 심사는 모든 직원들이 여기에 기준에 숙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서비스 제외 대상이 되는 경우에 모든 직원이 동일한 기준에서 사유를 명확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객관적 기준에 따른 심사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현장의 사례 관리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인데요. 요거는 뭐 중요한 내용 아니니까 그냥 한번 읽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어, 초기 면접에 대한 개념을 좀 보시게 되면 이것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초기 면접이라고 하는 것은 사례 관리 실천 과정에서 첫 단계로 사정의 전 단계로 사례 관리 적격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이라고 했죠. 좀 사례 발견을 해서 접수까지 인테이크까지 가기까지는 복지 서비스 이용 당사자들의 상황이나 욕구를 포괄적으로 파악하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과정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겠죠. 자, 초기 면접과 사정을 나누지 않고 진행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초기 서비스 이용 당사자가 처한 상황이 위급하거나 또는 욕구 충족이 긴급한 경우에는 초기 면접과 사정이 구분 없이 통합적으로 실시하면서 신속한 서비스 제공이나 자원 연계의 어떤 사례 관리를 지원하는 것이 편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초기 면접의 목적과 특성을 보게 되면 신뢰관계, 라포 형성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전문적인 관계에 있어서의 목적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사람이 상대방 친구가 정말 심리적으로 많이 지치고 힘들고 또 이제 어떠한 스트레스가 있다라고 하면 가만히 우리가 상담을 딱히 기술이 없어도 들어만 줘도 그 상담이 뭐예요? 80%는 벌써 이 친구는 그 괴로웠던 마음이 후련해진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게 우리는 친밀감이나 신뢰감 형성이 된 사람들은 굉장히 라포 형성을 잘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회적인 관계망에 대한 역할 또한 사례 관리 당사자가 선정되지 않더라도 신뢰 관계는 형성이 돼야 된다라고 보는 거고요. 또 사례 관리 적격 여부의 판단은 의뢰를 받거나 배경에 의해서 당사자의 상황이나 주변 욕구 등을 고려한다. 그래서 판단의 근거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긴급 위기 사례의 여부에 확인이 필요한데 긴급이나 어떤 시급한 당면 과제에 있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또 사례 관리자의 판단이 어떻게 사정으로 통합되어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긴급이나 위기 상황에 확인해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복지 정보에 대한 제공과 연계 또한 우리가 초기 면접의 특성 중에 꼭 알아야 될 이야기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당사자의 어떠한 정확한 복지 정보 전달, 또 사례 관리 당사자의 어떤 미선정 시에도 적절한 정보나 전달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초기 면접 일정을 보게 되면 면접 전과 실행과 면접 후로 나눈다고 했죠. 그래서 면접정은 당사자가 존중하고 관계 형성이 필요한 부분이고 또 면접에 있어서의 준비 단계에 있어서는 물리적인 환경의 점검이고 또 사전 정보 파악을 하고 또 서류 준비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변경이 되기 전에 이런 그 세부 내역을 살펴보셔야 되고 면접 실행에 있어서도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면접 후에는 우리가 초기 면접 기록지 작성과 사례 관리 적격 여부를 판단한다거나 사례 관리 당사자에게의 어떤 안내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초기 면접에 준비해야 되는 여러 가지 그 입장문 중에 당사자와 라포 형성, 그래서 민감하고 개인적인 정보에 대한 편안한 분위기에서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의 형성, 이런 것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그 상담을 가거나 신경과에 가면
굉장히 색깔 톤이 어때요? 밝으면서도 화사한 느낌, 차분한 느낌, 이런 것들을 많이 하죠. 자, 이런 것들이 우리 환경적인 부분에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색상이라던가 어떠한 그 인테리어 소품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좀 움직인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물며 라포 형성할 때 분위기, 그 주변의 분위기라던가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잘 꾸며져 있는지, 그래서 환자로 그 대상자로 온 그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공간이어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라포 형성 관계에 의한 기술은 당사자 자기결정권 중요해야 되고요. 또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당사자의 어떤 개별성에 대한 존중, 그리고 우리가 당사자 개인을 수용하는 태도나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이제 뭐 공감과 이해, 진실성과 믿음 뭐 이런 것들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라포 형성을 위해서 서두르거나 어떠한 사적이고 개인적인 방향으로 대화가 흘러나오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초기 면접의 전 단계는 당사자가 사례 관리에 있어서의 전문적인 관계로 초기 면접의 목적과 방향이 명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적시하고 있는데요. 자, 그럼 초기 전 면접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사정은 물리적인 환경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당사자가 안심할 수 있는 장소, 그래서 노출이 적은 장소나 시간 제약이 없는 경우에도 여기에 우리가 초기 면접에 있어서의 준비 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당사자의 상황을 직접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장소, 그래서 당사자의 가정이 가장 환경적인 부분에서는 이상적이겠죠. 상담을 하기에는. 자, 그리고 당사자의 가정에서 초기 면접은 음, 보통 이제 대화로 파악하기 어려운 정보를 확인하는데 이점은 있으나 사회복지 주관적인 판단에 개입될 위험성이 있어서 주의해야 된다라고 보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례 관리는 초기 면접에 있어서의 2명의 사례 관리자가 함께 방문하는 경우가 있고, 당사자가 대면에 관련된 상담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우리가 적시성을 고려해서 일정을 고려하기보다는 비대면, 그래서 전화나 화상통화 이런 것들을 면접으로 고려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타기관 의뢰가 있고 지역사회 의뢰와 본인의 요청이나 방문, 여러 가지 이런 기관들의 의뢰는 결국에는 당사자의 어떠한 객관적인 상황, 이런 것들을 어, 통해서 만들어진다라고 보는 거죠. 단점은 사례관리 당사자가 각 기관의 역할에 혼돈을 느낄 수 있다라고 보면요. 자, 그래서 지역사회에서의 의뢰는 장점은 당사자의 사전의 정보를 파악해 보고 또 나름대로 사전 정보를 전달하는 사람이 주관적인 생각이나 의견이 필요하신 분인가 싶네요. 자, 그래서 본인 요청에 의한 방문이 있는 거고 또 그냥 방문으로 통해서 초기 면접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접수와 초기 면접은 구분하지 않고 당사자 이야기를 귀 기울여 주면서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의 초기 면접은 그야말로 어떻게 내가 라포 형성을 잘 할지 그게 첫 단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체크리스트를 확인해서 놓치는 부분이 없는지 확인해 보라고 하는데 초기 면접에 우리가 초기 면접하기 전에 체크해야 할 상황들이 있는데 일정, 시간, 장소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당사자에게 안내 연락을 해드리기. 그래서 필요 서류가 있는데 개인정보나 어떤 이제 개인정보 수집이라던가 이용 또 제3자의 공동 제공에 관련된 동의서 그리고 초기 면접지 확인하기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사전 정보를 통해서 서비스 의뢰서 등 어떠한 숙지하고 후기 면접 질문을 받으면서도 우리가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또 필요시에 선배나 사례 관리자와 동행을 요청하거나 슈퍼비전을 받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기관의 소개를 통해서 리플렛을 통해서 명함 이런 거를 통해서 당사자가 신뢰할 수 있는 어떤 이제 기술들을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체크리스트를 뭐 체크를 좀 해보고 빠진 부분이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면접에 관련된 진행인데요. 면접이라는 것은 내가 어느 회사를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떨리는 마음으로 면접을 진행을 하죠. 그래서 최고로 잘 나온 사진, 그래서 우리가 포샵 처리도 요즘에 많이 하긴 하는데, 자, 그래서 이렇게 면접이 진행이 되면 소속과 이름을 이야기하고 목적과 소요 시간 안내를 받죠. 그리고 행정 절차에 대한 안내라고 해서 복지 상담에 관련된 당사자에 대한 사례 관리자의 역할, 인식, 그리고 서비스 지원에 대한 오해 방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역시나 개인 정보의 활용이 동의가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행정 절차에 대한 안내, 개인정보 활동에 대한 활용에 대한 동의, 면접 진행 방법에 대한 동의, 포괄적인 기초 사정 이런 것들을 이제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면접에 진행돼서는 우리가 질문지법이 있는데 우리가 질문에 대한 기술은 개방적인 질문과 폐쇄적인 질문이 있고 개방적인 것에는 다시 구조화된 질문이 있고 또 밑에는 비구조화된 질문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좀 보시면 초기 면접 어디까지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할까요? 라고 돼 있죠. 그래서 정보 파악 정도를 파악하는 것은 사례 관리자의 역할이 필요한 거고 해당 사례에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 불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 판단해서 핵심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맞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면접에 있어서의 진행은 마무리인데요. 초기 면접의 명함이나 어떤 기관의 전화번호 등을 소통이 가능한 연락처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당사자에 관련된 그 사례 관리 당사자가 선정되지 않더라도 언제든지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그런 일이 있다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사회 안전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례 관리에 있어서 우리가 당사자가 사례 관리에 있어서의 음식이나 작은 선물을 건네준다면 이런 것들은 이제 정중하게 거절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또 우리가 초기 면접 후의 과정은 면접 기록지 작성입니다. 그래서 복지 당사자들의 어떤 진술을 바탕으로 하되 객관적으로 작성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당사자들의 어떠한 강점이나 욕구, 인지 물적 자원에 포함돼서 작성 초기 면접 복지에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례 관리에 대한 진행 방법을 살펴보는데요. 초기 기록지는 역시나 다양한 개인 정보들이 기록되어 있다 보니까 어떠한 초기 면접지 상태에서의 누가 상담을 했는지 어떤 배경으로 접수하고 의뢰하고 되었는지 필요한 부분을 바로 의사 선생님이 진찰을 기록지를 어, 보통 이제 우리 환자들이 병원에 가거나 환자들이 외래를 가게 되면 그 자기에 대한 인적사항을 쓰게 되죠. 그래서 인적사항에 보면은 자기 이름, 주소, 또 뭐 생년월일, 그리고 어디가 아파서 왔는지 이런 것들은 다 객관적인 정보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객관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사례관리 당사자들의 선정에 중요한 부분이 되듯이 정보에는 어떤 오류가 없도록 상담에 있어서의 기록에 유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예를 들면 뭐그 정보가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면접이 진행이 되게 되면 전체적인 흐름이 다 어때요? 예,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초기 면접에는 다양한 정보, 개인의 어떤 정보들이 기록되는데 초기 면접자는 누가 상담을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서 뒤에 이루어질 여러 가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초기 면접에 관련된 기록지는 이렇게 기록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 번호라던가 상담 내용, 일자, 그래서 면접자가 되고 소속, 그래서 면접 장소는 어딘지, 그래서 접수 경로는 어떻게 되는지, 예, 이런 것들을 다 작성할 수 있게끔 합니다. 그리고 가족관계 기본적인 사항, 그래서 이게 민감 정보일 수도 있는데요. 민감 정보라고 하면은 당사자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죠. 클라이언트한테.
그래서 이 이제 클라이언트가 나는 민감 정보에 이거 체크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면 그것도 역시나 존중을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가족사항은 본인을 제외한 직계가족 중심으로 작성이 되죠. 또 당사자가 상황에 따라서 직계 가족이 아니더라도 기록이 필요한 경우가 있음을 암시를 좀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경제 상황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여기에 다 들어오고요. 또 면접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내용 중 보면은 주거 환경에 관련된 내용도 이렇게 꼼꼼하게 나와 있죠. 그 거주 형태라던가 주거에 대한 구분, 그리고 이제 난방에 대한 방법,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체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면접 내용은 객관적인 정보 수집 외에 당사자들의 어떤 상황이나 욕구에 관련된 필요한 정보를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초기 면접에 대한 객관적, 여기 오타가 났네요. 아, 객관적으로 기록하되 당사자의 언어적인 표현 외에 관찰한 내용의 작성을 그대로 해서 인용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 이렇게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면접 기록에 대한 작성 방법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면접자의 종합 의견이 이렇게 쓰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개인정보나 경제상황, 주거상황, 상담 내용에 관련된 모두 포함돼서 사례 관리자가 생각하는 결론, 이런 것들을 종합 의견으로 객관적인 근거와 함께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여기에 보면 이제 우리 클라이언트에 대한 어떤 강점이 있겠죠. 강점이라 하는 것은 이제 물적, 인적, 강점과 한계점에 대해서 사례 관리자가 어떤 개인적인 느낌이나 선입견, 주관적인 판단이 섞이지 않도록 신중하게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초기 면접을 통해서 확인된 인적, 물적 자원이나 강점, 한계점은 사정 과정에서 강점에 관련된 자원, 뭐 장애물 사정 통해서 세밀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작성의 예를 보게 되면 챕터 뭐 12 참고를 하라고 하는데 작성 방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했다면 해당 영상을 보고 가상의 초기 면접지를 작성해 볼 필요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사는 상담도 상담이지만 내가 기록을 어떻게 남겨야 되는 건지도 꼼꼼하게 좀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초기 면접에 있어서의 어떤 적격 여부 판단에 대한 사례 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선정을 하는데요. 보통 이제 적격 여부를 판단하는 기관에 있어서는 내부 직원도 있지만 외부 전문가의 회의를 통해서 진행될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전문가들의 회의를 통해서 당사자의 어떤 동의와 욕구 여부, 그리고 이제 욕구 해소를 위한 기관의 역할에 대한 여부를 또 기관의 사례 관리 여력을 확인하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초기 상담의 종합 의견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적격리 여부를 판단을 통해서 사례 관리를 하면 선정이 되죠. 또 이 선정이 된 데는 사정을 단계별로 하면 되겠는데 미선정이 됐다라고 하면 정보 전달이라던가 사회 안전망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 사례 관리자가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에 현장의 사례 관리자가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사정에 관련된 이해와 사정의 영역, 그리고 사정을 위한 자료 수집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정의 도구에 관련된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례 관리는 우리가 접수를 하면서 의뢰가 오면서 접수를 한다고 했죠. 그래서 초기 면접 인테이크를 하고 어세스먼트를 합니다. 자, 어세스먼트 한다는 거는 사례 관리에 있어서의 당사자가 함께 욕구를 확인하고 충족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해서 서비스 결정을 위한 필요한 정보를 얻고 분석하는 핵심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례 관리와 사례 관리 당사자 간의 어떤 상호작용을 통해서 당사자가 제시하는 욕구 또는 욕구 충족에 대한 강점, 그리고 자원이라던가 주변 환경 체계, 그리고 장애물에 대한 파악을 전체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례 관리에 대한 여러 가지 접수나 초기 면접이나 사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획하고 평가를 하는데, 사례 관리는 우리가 말 그대로 접수, 그리고 초기 면접이라는 이전 단계를 거쳐서 사정에 대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것. 그래서 전 과정을 다루어진다는 점이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차이입니다. 전 과정이냐, 부분적인 거냐, 이런 게 나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욕구를 좀 보게 되면요. 욕구라는 것은 니드라고 하는데, 니즈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니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우리가 무엇을 얻거나 무슨 일을 하고자 바라는 일, 그래서 바라는 것과 현장 상태 간의 차이가 어떤 건지를 살펴보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매슬로우 욕구 5단계 아마 다 기억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매슬로우 5단계 욕구가 뭐였죠? 예. 생리적인 욕구, 안전의 욕구, 소속의 욕구, 자존의 욕구, 그리고 자아실현의 욕구 해서 매슬로우는 이 단계를 피라밋식으로 이거를 이제 이론을 만들었는데요. 이 욕구에 의하면 대다수의 사례관리 당사자들이 주로 생리적인 욕구, 안전의 욕구를 먼저 표출한다라고 보는 거죠. 사람이 살아가는데 기본적인 게 뭐예요? 먹고 마시고 자는 거. 이게 이제 생리적인 욕구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사회복지사는 이러한 과정에서 상위의 어떤 욕구를 간과하고는 오류를 범할 수 있었고요. 또 현장 사회복지사는 상위 단계에 있어서의 욕구들이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되면 자신의 어떤 그 자세나 당사자들이 표현하지 못하는 욕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경계가 하는 태도를 좀 취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제시된 문제 확인을 통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소통을 해 나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당사자의 고통에 대한 또 어려움에 대한 호소 이런 것들이 일차적인 진술을 통해서 하는데, 결국에 이제 우리가 제시된 문제 확인에 관련된 사례 관리자가 유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 당사자가 스스로 경제나 정서나 사회적 상황에서 어려움이나 우선 해결해야 할 요구에 대해서도 처음부터 객관적인 표현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고려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상황에서 맥락에 대한 어떤 이면에 감춰져 무엇이 필요하고 또 확인할 수 어려운 입장이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당사자가 말하는 진술에 있어서 직간접적으로 의미를 파악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 또 우리가 가족과 주위 환경 체계에 대한 어떤 함께 사정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엔 당사자들의 상황과 또 당면 과제의 일관성이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당사자의 어떤 가족이 그야말로 시급하다고 요청되는 요구가 당사자의 욕구인지 가족의 욕구인지 확인을 좀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원하는 거, 원투와 니드, 그래서 이거를 원하는 거와 욕구로 전환하는 거에 있어서의 차이는 어떤 차이냐? 콜라가 마시고 싶다는 뭐예요? 예, 즉각적으로 우리가 콜라를 제공하는 것이 어른의 어떤 욕구를 수용하는 것일까라고 하지만, 단순 갈증인지 소화불량인지 어렸을 때 부모님에게 기억이나 어떠한 결핍, 또 다른 이유가 있으면서도 콜라의 이야기에 대한 어떠한 스토리,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예, 욕구를 잘 파악해서 리드로 가지고 전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욕구에 있어서의 사정에 있어 지역의 어떠한 연관성 발견하기보다는 연관성을 풀어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당사자가 처한 상황, 그리고 또 욕구 범주의 종류를 객관적으로 구분해서 명명하는 절대적인 기준의 존재, 이런 것이 필요하고요. 또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나열된 우선순위에서 서비스 필요적인 요소를 범주화하고 있고, 영역별 사정을 통해서 범주화하고 있기 때문에 도심 있게 뭐 여러 가지 도심하고 시골하고의 사례 관리가 차이가 있을까요? 네,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차이가 있냐? 도시는 접근성이 가깝죠. 시골은 접근성이 뭐예요? 좀 떨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욕구 사정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어떠한 이제 내가 원하는 욕구 사정에 있어서 당사자가 원하는 욕구 사정이 있을 것이고, 또 클라이언트를 상담하는 사회복지사의 욕구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사정은 누구를
편에서 해야 된다. 네, 클라이언트 편에서 당사자의 욕구를 우선 고려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욕구 사정의 목적은 사례 관리 당사자에게 제시하는 주된 욕구의 내용을 탐색하고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당사자 욕구와 또 가족 욕구의 차이점이 또 있을 수 있죠.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는 가족을 먼저 해줘야 돼요. 당사자 것만 해줘야 돼요. 예, 당사자에 관련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동의가 힘든 경우, 위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요구가 최우선 순위가 돼야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강점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사람들은 약점도 있고 강점도 있어요. 근데 나는 내가 강점을 잘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죠. 자, 그래서 나는 매일 생각하기로 나는 늘 부족한 사람이야. 그렇지만 나는 충분히 내가 이것을 선택하고 이겨낼 수 있어라고 하면 어느 순간부터 뭐예요? 강점이 되는 거죠. 잘 못했던 거, 부정적인 부분을 강점으로 승화시켰다라고 보는 거죠. 야, 그래서 우리 강점이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능력, 용기, 의지, 가능성, 가치관. 이게 바로 이제 강점 안에 속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이제 강점을 먼저 이야기를 많이 해라. 자, 근데 사람을 만나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어때요? 사람이 에너지가. 예, 부정적인 부분보다는 강점을 이야기하면 오히려 그 사람한테 호감을 더 많이 가지고 있죠. 자, 그런 것처럼 사례 관리도 역시나 당사자의 강점 가지고 판단을 할 때 개선 방향을 제안하기도 하고 주도하는 역할을 하기보다는 당사자 스스로가 그 자신의 강점과 능력을 스스로 인지하면서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제안하는 것에 주요한 느낌. 그래서 강점을 사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추후 감정까지도 강화하게 시켜서 사례 관리에 있어서의 적극적인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런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경제적인 자원이 필요한 당사자의 경우가 있고 단순히 물질적인 자원 동원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구직 활동에 대한 의지, 그리고 이제 근로 능력에 대한 능력, 그래서 이력서 작성 능력이 있는지, 다시 또 우리가 이제 사회에 다시 한번 기능을 한다라고 하면 발전 가능성에 대한 염려, 다양한 강점의 사정을 서로 보완해 가면서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강점에 이렇게 보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 강점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 가족, 지역사회 둘러보게 되면 주변 환경에 대한 통합, 그리고 개인의 자질과 특성, 지역사회 안에서 내가 살리는 방법에 초점을 두고 강점 사정을 통해서 지역사회에서 개인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측면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최근 사례 관리에 대해서 인식의 문제 중심의 의료적인 접근에 있어서의 실천은 당사자와 지역사회의 강점을 발견하고 집중하는 실천의 범위를 변화하고 있으면서 실제 많은 사회복지사들이 이를 인지하고 필요로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점 사정 시 고려할 점은 결국에는 우리가 관계 형성에 있어서의 소통의 문제, 그래서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고요. 주변 환경과의 사회적인 관계는 어떤지, 당사자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한 자연스러운 대화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그림을 보게 되면 복지 당사자는요, 지역을 둘러싼 환경의 지역 사회이다. 그래서 이게 서로 네트워크가 서로 형성이 잘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엔. 자, 그래서 자원 사정 한번 보시게 되면 자원도 역시나 우리가 사례 관리자와 사례 관리 당사자의 어떠한 합의된 욕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주변 환경에 관련된 체계에 대한 조사나 연계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원 사정이라는 역시 우리가 어떠한 부분에서는 어느 지역은 자원 사정을 했는데 굉장히 풍족해. 근데 어느 지역 사회에는 보니까 자원이라는 게 정말 눈을 씻어봐도 지역 주민에게 혜택으로 줘야 될 어떤 자원이 너무 한정적이고 부족하다. 그럼 어떻게 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지역 사회에 그런 이제 그 이웃의 어떠한 중요성,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그 통합, 그리고 연대,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이제 활성화하면서 운동으로 시작을 한 거죠. 자, 자원 사정을 이해하는 거에 있어서 사례 관리의 자원 사정은 당사자의 어떠한 다양하고 복합적인 욕구에 대한 통합적인 사정이 이루어진 후에
연결될 수 있는 자원망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수행되는 과정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자원을 우리가 사정할 때는 여러 자원망이 있어서 객관적인 사정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고 있는 당사자들의 어떤 주변 환경 체제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조직을 확인하면서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자원 목록의 구성으로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개인을 둘러싼 환경과 실제 상황에서의 자원 사정은요, 요거는 이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에 개인을 둘러싼 환경 체계에서의 관계의 실제에서는 보다 들여다보면 비공식 자원을 점검을 하고 또 상황에 맞는 공식적인 자원, 이런 것들이 순차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에 따라서 당사자의 어떠한 삶과 환경,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장애물에 대한 사정을 좀 통해서 살펴볼 건데요. 장애물이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에 대한 환경 체계와 관련된 욕구 해결에 방해가 되고 있는 요소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부 장애물이 있고 외부 장애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내부 장애물에 대해서는 개인이나 가족의 어떤 요구에 대한 해결 방법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하는데 도움을 받거나 받아들이는 것 자체를 방해하는 특정 행동 패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당사자의 어떤 신념이나 태도 이런 것들은 이제 내부 장애물이라고 볼 수 있고 외부 장애물이라 하는 것은 본인 당사자의 어떠한 이제 그 환경에 있어서의 외부 환경에 어려움을 겪는 또는 장애가 발생하는 것 이게 이제 외부 장애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례 관리에 관련된 당사자의 어떠한 내부에 대한 장애물,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밸류와 밍크가 이야기하는 내부 장애물은 우리 당사자의 어떤 비관주의나 비판주의, 운명주의, 냉소주의에 유형화하고 있는데 당사자의 부정적인 경험, 내용에 따라서 스스로 태도와 신념을 일반화한 것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내부 장애물은 당사자의 면담을 통해서 쉽게 확인할 수 없거나 해결책이 분명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에 쉽게 파악하고 어, 어렵게 원인조차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다수인데 당사자가 표출하는 정서적인 어려움, 정신적인 어려움이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내부 장애로 인해서 해결에 대한 진척이 없다면 사례 관리는 당사자의 내적 동기나 어떠한 의지, 무력, 그래서 내부의 장애물이 원인인 경우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내부 장애물이 인지하는 것부터가 강점 기반의 어떤 긍정적인 사고로 변화하기까지는 매우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외부 장애물이라고 하는 것 또한 당사자 본인이 아닌 경우에 외부 환경의 체계와 어려움이 발생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외부 장애물의 유형에 관련돼서 부적절한 자원이나 자원 이용에 대한 무능력, 그리고 고갈된 자원, 그리고 2차적으로 필요한 어떠한 이제 자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발달 장애인이 직접 적응 훈련을 마치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 그래서 외부 장애인이라 하는 것은 그동안에는 내가 뭐 복지관이나 가정에서의 환경에 크게 뭐 불편함은 없었지만 자, 외부 장애물이라고 하는 취업을 준비하면서 나름대로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추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있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적응 기능을 마치고 외부 장애물로 인해서 예, 훈련을 받았던 분야나 일자리가 없어서 또는 새로운 일을 구하거나 대중교통이 미비해서 출근이 어려운 경우 등에 대한 여러 가지 외부 장애물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장애물에 대한 개선에 노력이 필요한데 보통 이제 개선해 나가는 것에 우선 중점을 두자고 하면 사례 관리자가 당사자의 어떤 강점 또 자원 사정이나 장애물에 대한 꾸준한 모니터링 그런 것들이 우리 이제 당사자와 함께 면담 과정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하고자 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사정을 통한 자료 수집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뭐 자료 수집에는 질적 연구도 있고요, 기납적 연구도 있긴 하는데 자료 수집에는 뭐 어쨌든 질적 연구의 자료 수집 이런 거를 이제 내용을 통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자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심층 면접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심층 면접은 뭐예요? 자세하게 이제 더 속속들이 들여다보고자 하는 것이 심층 면접인데 직접 관찰할 수 없는 시간, 개인의 심층에 있는 동기나 태도 등을 알아내기 위해서 자료 수집 방법은 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또 사회복지 현장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질적 조사 방법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또 명확한 질문의 순서를 정하지 않고 반구조화되는 면접을 통해서 주제를 염려에 두고 사전에 아무것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구조화 면접으로 이루어지는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참여 관찰 또한 우리가 직접적으로 당사자의 말과 행동, 그리고 비언어적인 의사소통, 대화와 맥락, 패턴, 이런 의미 있는 거에 있어서의 경청, 그 관찰하면서 자료 수집에 근거해서 활용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이제 참여 관찰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회복지사들은 실천 현장에서의 사례 관리 당사자들의 모니터링하거나 관찰하는 데 익숙하지만 참여 관찰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에 있어서 자료를 염려해 두는 방법도 있고요. 그래서 당사자의 집이나 복지관 외부에서의 상호작용을 하거나 욕구에 대한 대처 방법, 어떠한 의도를 피하기 위해서 또 하는지, 또 참여 관찰의 장점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도 파악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보는 거죠. 자, 현지 조사는 그야말로 직접 환경에 노출돼서 내가 조사하면서 가정 방문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층 면접과 참여 관찰을 통해서 발견된 정보를 기록하는 전체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심층 면접과 참여 관찰을 통해서 발견된 정보를 기록하는 전체 과정을 현지 조사를 한다. 그래서 문자로 표현되지 않았던 습관, 행동, 태도, 의사표현, 이런 것들을 사정하는 것이 현지 기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또 우리 사례 관리의 유의할 점은 보면 기록할 때는 먼저 당사자의 동의를 구해야 되는 것, 꼭 이게 이제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우리 가계도 이야기를 한번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가계도는 3대 가계도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3대 가족에 대한 정보를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또 가족 유형의 형태를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 현장에서 가장 많이 쓰는 도구라고 볼 수 있고요. 가계도는 이렇게 소통 방식이라던가 세대 간의 갈등, 뭐 정서적인 부분, 행동적인 반복 패턴, 이런 거에 이제 유용하게 쓴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가계도 외에 생태도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가계도는 이렇게 3세대 가계도, 생태도 이렇게 보는 거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생태도는 개인이나 가족 둘러싼 사회의 어떤 체계들, 그래서 상호작용을 토대로 하나의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게 보완된 도구이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원활하게 잘 그리실 줄 알아야 된다라고 보는 거고요. 생태도는 이렇게 주변 관계에 있어서 상호작용에 있어서의 불균형, 스트레스, 의미 있는 환경, 긍정적인 자원, 이런 것들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사전 기록 역시 우리나라 사전 기록에는 기록의 초기 면접 과정에서의 1차적인 정보로 이루어지는데, 보통 초기 면접의 이후에 정보를 추가적으로 정리를 하거나 쓰거나 초기 면접 내용도 재정리를 하면서 전체 사정 내용을 담은 사정 보고서 형태가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이런 전 과정에서 사정의 특성상 단순히 정해진 양식을 활용하기보다는 당사자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특성에 맞게 축적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뭐 중요한 건 아니라서요. 예. 자, 그리고 서비스 계획, 그리고 심화된 서비스 계획이나 어떤 서비스 계약 내용을 좀 살펴보는데요.
요것도 우리가 교재 191페이지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다음 2강에서 요거 좀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